평생을 가족의 그림자로 살아오다 텅 빈 껍데기만 남은 65세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난 베트남 여행에서 전쟁의 상처를 품고 살아가는 60대 현지 남자를 운명처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국경과 언어 그리고 가족이라는 거대한 벽은 두 사람의 황혼에 찾아온 마지막 사랑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늦은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과 사랑을 찾아 나선 한 여인의 눈물겹고도 용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2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인의 위대한 여정의 끝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65의 정수연에게 세상은 늘 끓어넘치는 뚝배기와 같았다. 경기도 일산의 작은 시장 골목, 수연 설렁탕이라는 낡은 간판을 내건 작은 가게가 그녀의 세상 전부였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가마솥의 뜨거운 열기와 뼈를 고아내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쉴 새 없이 오가는 손님들의 소란스러움 속에서 그녀는 지난 40년의 세월을 보냈다. 그녀의 설렁탕은 정직했다. 좋은 사골과 깨끗한 물 그리고 긴 시간의 정성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녀의 설렁탕 한 그릇에서 지친 몸을 위로받았고 그녀는 그들의 빈 밥그릇을 채워주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인했다. 하지만 정작 그녀 자신의 밥그릇은 언제나 텅 비어 있었다. 5년 전 평생을 속 썩이던 남편이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남편은 살아생전 아내가 억척스럽게 벌어온 돈을 노름으로 날리기 일쑤였고 술에 취해 가게에 와서 행패를 부리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그녀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여워했다. 큰아들처럼 평생을 거두고 보살펴야 할 짐처럼 여기고 살았다. 남편이 떠난 뒤 그녀는 이제야 자신의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또 다른 짐이 남아 있었다. 다 자란 아들딸이었다. 서울에서 번듯한 직장에 다니는 아들 민석과 시집가서 잘 사는 딸 소연은 어머니의 희생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겼다. 그들에게 어머니의 가게는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든든한 금고와도 같았다. 어머니, 이번에 저희 집 이사 가는데 보증금이 좀 모자라네요. 엄마, 우리의 학원비가 좀 올랐는데. 그들은 필요할 때만 전화를 걸어 아무렇지 않게 돈을 요구했다. 수연은 단 한 번도 거절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식들의 성공과 행복이 자신의 고된 삶에 대한 유일한 보상이라고 믿었다. 그녀의 삶에 브레이크가 걸린 것은 정년퇴직이라는 이름의 낯선 정류장이었다. 65. 더 이상 뜨거운 가마솥 앞에서 밤을 새울 기력이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바친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가게를 판 돈은 아들딸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다. 이제 정말로 그녀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을 터였다. 하지만 막상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니 그녀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시간과 지독한 공허함뿐이었다. 그녀는 일산의 작은 아파트에서 하루 종일 텔레비전 소리를 친구 삼아 시간을 죽였다. 자식들은 이제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으니 연락마저 뜸해졌다. 그녀는 40년간 수만 그릇의 뚝배기를 채워왔지만 정작 자신의 텅 빈 마음을 채울 방법은 알지 못했다. 변화는 아주 사소한 충동에서 시작되었다. 텔레비전 여행 프로그램에서 베트남 다낭의 눈부신 해변과 활기 넘치는 시장의 풍경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낯선 욕망이 고개를 들었다. 떠나고 싶다.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다. 단 한 번이라도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자식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된 비행기 표를 끊었다. 목적지는 베트남 다낭이었다. 다낭의 공기는 뜨겁고 축축했다. 수많은 오토바이가 내뿜는 매연과 길거리 음식의 향신료 냄새,
그리고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활기 넘치는 목소리.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그 혼돈 속에서 기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녀는 며칠 동안 관광객들이 가는 유명한 장소 대신 현지인들이 사는 골목 구석구석을 하염없이 걸어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길을 잃고 헤매다 허름한 골목길에서 작은 식당 하나를 발견했다. 롱의 쌀국수라는 서툰 한글 간판이 정겹게 느껴졌다. 가게 안은 허름했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주방에서는 희끗희끗한 머리의 60대 초반 남자가 묵묵히 육수를 젓고 있었다. 그가 바로 식당의 주인이자 유일한 요리사인 응우옌 발롱이었다. 수연은 구석진 자리에 앉아 쌀국수 한 그릇을 시켰다. 잠시 후 롱이 직접 뚝배기에 담긴 뜨거운 쌀국수를 가져다 주었다. 그가 그릇을 내려놓는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롱의 눈은 그녀가 평생을 봐왔던 그 어떤 남자의 눈과도 달랐다. 그 깊은 눈 속에는 전쟁의 상처와 세월의 고단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품어 안은 듯한 따뜻한 연민이 담겨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어 보였다. 그 미소에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가슴 한쪽이 아릿해지는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양동이로 물을 쏟아붓는 듯한 거센 비 스콜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순식간에 골목길은 강물처럼 변했고 수연은 식당 안에 완전히 갇히고 말았다. 롱은 당황하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두 개의 외로운 영혼은 서로의 존재를 알아보는 듯 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수연은 잠 못 이루고 뒤척였다. 낯선 땅에서 마주친 한 남자의 깊은 눈빛과 따뜻했던 차 한 잔의 온기가 그녀의 텅 빈 마음을 자꾸만 두드리고 있었다. 한국으로 돌아온 정수연의 일상은 다시 잿빛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이전과는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나침반 하나가 생긴 것이다. 그 나침반의 바늘은 언제나 베트남 다낭의 그 작은 쌀국수 가게를 향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남자가 지금쯤이면 육수를 끓이고 있겠구나 생각했다. 저녁에 홀로 밥을 먹을 때면 그가 끓여준 따뜻한 쌀국수의 맛을 떠올렸다. 그의 깊은 눈빛과 서툴지만 따뜻했던 미소는 잊으려 할수록 더욱 선명하게 그녀의 마음속에 새겨졌다. 그녀의 변화를 무심했던 자식들도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했다. 엄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 딸 소연의 말에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그녀는 딸에게 베트남 여행 이야기를 해주었지만 그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차마 꺼내지 못했다. 아들 민석은 어머니의 변화를 다른 쪽으로 오해했다. 어머니, 혹시라도 이상한 사람 만나시는 거 아니죠? 그 나이에 사기당하기 딱 좋아요. 남은 재산이라도 잘 지키셔야죠. 아들의 의심 섞인 말에 수연은 깊은 서운함을 느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더 이상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서는 안 되는 그저 늙고 돈만 지켜야 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는 점점 더 그 남자가 그리워졌다. 그녀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베트남어 첫걸음 책을 빌렸다. 그리고 매일 밤 서툰 발음으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을 연습했다. 그녀의 행동은 그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텅 비었던 삶에 처음으로 목표라는 것이 생긴 것이다. 2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 계절은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어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은 거울 앞에 서서 희끗희끗해진 자신의 머리카락과 깊어진 눈가의 주름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다. 이 나이에 내가 지금 무슨 주책이란 말인가. 그녀는 스스로를 비웃었다.
하지만 거울 속의 낯선 여인은 지난 몇 달간 그녀가 보았던 그 어떤 모습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다.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그녀는 다시 한번 다낭으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었다. 이번에는 자식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친한 친구들이랑 한 달 정도 요양원에 좀 다녀올게. 찾지 마라. 그녀는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가장 큰 모험이라는 것을 예감했다. 다시 찾은 다낭의 허름한 골목길. 수연은 롱의 쌀국수라는 간판 앞에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가게 안을 들여다보았을 때 롱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국수를 말고 있었다. 그녀가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고개를 든 롱의 눈이 동그래졌다. 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더니 이내 아주 천천히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당신이 다시 와주었군요. 그의 눈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가게 밖에서 웬 젊은 여자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치며 들어왔다. 그녀는 롱에게 베트남어로 무언가 거칠게 쏘아붙이더니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롱의 조카인 린이었다. 린은 삼촌의 가게와 재산을 당연히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한국인 할머니는 자신의 미래를 위협하는 침입자에 불과했다. 린이 수연의 팔을 거칠게 밀치려던 순간 롱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평생 한 번도 화를 낸 적 없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단호했다. 그는 조카에게 무언가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말했고 린은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가게를 뛰쳐나갔다. 롱은 수연에게 다가와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서툰 한국말로 아주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다. 괜찮습니다. 내가 지켜줍니다. 그의 말에 수연은 그만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녀는 이 낯선 땅에서 비로소 자신이 기댈 수 있는 단단한 언덕을 찾은 것이다. 롱의 조카인 린의 노골적인 적대감은 오히려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롱은 더 이상 수연을 단순한 손님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세상 안으로 깊숙이 끌어들였다. 그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그녀와 함께 다낭의 밤거리를 걸었다. 그는 서툰 손짓 발짓과 짧은 한국어 단어를 섞어가며 그녀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의 이름은 응우옌 발롱, 나이는 62. 그는 베트남 전쟁의 참전 용사였다. 18배 나이에 총을 들고 정글을 헤맸고 그곳에서 수많은 동료와 사랑했던 첫사랑을 잃었다고 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고향인 다낭으로 돌아와 이 작은 쌀국수 가게를 열었다. 그는 평생을 전쟁의 상처와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을 뜨거운 육수 속에 묵묵히 끓여내며 살아온 것이다. 그의 아내는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유일한 딸은 성공을 위해 하노이로 떠난 뒤 1년에 한두 번 얼굴을 보는 것이 전부였다. 그의 삶은 수연의 삶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수연 역시 그에게 자신의 삶을 털어놓았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들의 그림자로 살아왔던 세월.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아 나선 용기. 두 사람은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함께 울고 함께 웃었다. 언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 어떤 연인보다 더 깊고 투명하게 통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의 가장 큰 조력자가 되어준 것은 롱의 가게에서 오랫동안 일해온 20살의 젊은 아가씨 한이었다. 그녀는 맑고 총명한 눈을 가진 아가씨로 롱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다. 그녀는 두 사람의 기묘하고도 애틋한 관계를 처음부터 지켜보며 남몰래 그들을 응원하고 있었다. 그녀는 기꺼이 두 사람의 통역사가 되어주었다. 할머니, 아저씨가요. 할머니 눈을 보면 돌아가신 자기 첫사랑이 생각난대요.
아주 용감하고 눈이 예쁜 사람이었대요. 롱 아저씨 할머니가요. 아저씨가 끓여준 쌀국수를 먹으면 돌아가신 친정어머니가 끓여주던 설렁탕 맛이 난대요. 아주 따뜻하고 깊은 맛이요. 한의 서툰 통역은 때로는 오해를 낳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두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되어주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을 조카인 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우리 삼촌이 한국에서 온 돈 많은 할머니한테 홀딱 빠져서 가게까지 팔아넘기게 생겼다더라. 그 한국 할머니 젊었을 때부터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더라. 그녀는 수연이 알아들을 수 없는 베트남어로 그녀의 면전에서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수연의 아들 민석에게서 걸려온 영상 통화 때문에 벌어졌다. 그날도 수연은 롱의 가게에서 그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아들 민석에게서 영상 통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웬 허름한 식당이에요? 화면 너머로 보이는 롱의 모습을 본 민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옆에 그 남자는 누구예요? 어머니, 설마 그 나이에. 그의 목소리에는 경악과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여기 식당 사장님이야. 수연이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아들은 믿지 않았다. 어머니, 제발 저희 얼굴에 먹칠 좀 하지 마세요. 당장 한국으로 돌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어머니 재산 전부 동결시켜버릴 줄 아세요. 그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들의 고함 소리에 수연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롱의 얼굴을 차마 쳐다볼 수가 없었다. 그녀의 마지막 사랑이 자식들에게는 그저 집안 망신이자 추문일 뿐이라는 잔인한 현실이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아들 민석의 폭언은 수연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자식들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까지 내 행복을 찾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그녀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다. 롱은 매일같이 그녀의 숙소 문 앞에 따뜻한 쌀국수 한 그릇을 조용히 놓아두고 돌아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기를 기다려주었다. 며칠 뒤 수연은 마침내 결심을 하고 롱을 찾아갔다. 롱 씨, 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저 때문에 롱 씨까지 나쁜 소문에 시달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자식들을 버릴 수가 없어요. 미안해요. 그녀의 이별 통보에 롱은 아무 말 없이 그저 슬픈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만류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수연이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싸던 날 밤이었다. 갑자기 밖에서 요란한 폭죽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날은 다낭에서 큰 지역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다.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불꽃놀이. 하지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롱의 얼굴이 갑자기 사색이 되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 밑으로 몸을 숨기며 머리를 감싸쥐었다. 안 돼, 오지 마. 그의 입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고 있었다. 수연은 그의 모습에 경악했다. 그녀는 그가 전쟁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 상처가 이토록 깊고 끔찍한 것인 줄은 미처 몰랐다. 불꽃놀이의 굉음이 50년 전 정글 속의 포탄 소리를 그의 귓가에 되살려 놓은 것이다. 그는 지금 현실의 다낭이 아닌 지옥 같았던 전쟁터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수연은 순간 모든 것을 잊었다. 그녀는 자신의 슬픔도 이별의 결심도 모두 잊은 채 어린아이처럼 공포에 떨고 있는 그에게로 달려갔다. 그녀는 테이블 밑에 웅크리고 있는 그의 거대한 몸을 자신의 작은 몸으로 힘껏 끌어안았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마치 자장가를 불러주듯 부드럽게 속삭였다. 괜찮아요, 롱씨. 괜찮아요. 여긴 안전해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당신 곁에 있잖아요. 그녀의 따뜻한 체온과 부드러운 목소리. 그것은 그 어떤 약보다 더 강한 진정제였다. 롱의 떨림이 서서히 멎기 시작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자신을 끌어안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텅 비었던 눈에 다시 초점이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구해준 여인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기 시작했다. 50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의 가장 깊고 어두운 상처였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결코 헤어질 수 없는 운명임을 깨닫게 되었다. 전쟁의 상처가 남긴 롱의 깊은 고통을 목격한 후 수연은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이 남자의 곁을 지키는 것이 자신의 새로운 운명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 민석에게 처음으로 강한 어조의 편지를 썼다.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평생을 너희들을 위해 살아왔다. 단 한 번도 내 자신을 위해 살아본 적이 없었지.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났다. 너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이 사람은 엄마의 텅 비었던 마음을 다시 채워준 유일한 사람이다. 엄마는 이 사람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내가 엄마의 이 마지막 행복을 인정해주지 못한다면 엄마 역시 너를 더 이상 아들로 생각하지 않으마. 너의 재산을 동결하겠다는 협박 따위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녀는 편지와 함께 롱과 함께 찍은 사진 몇 장을 동봉했다. 사진 속에서 그녀는 아들이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소녀처럼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동시에 롱 역시 하노이에 있는 자신의 딸에게 편지를 썼다. 그는 딸에게 수연이라는 여인을 만나 어떻게 다시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는지를 덤덤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조카인 린이 그녀에게 저지른 무례한 행동들에 대해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썼다. 사랑하는 내 딸아. 아비는 평생을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왔다. 하지만 이 사람을 만나 나는 비로소 그 지옥에서 벗어날 용기를 얻었다. 이 사람은 나의 마지막 사랑이자 나를 구원해준 은인이다. 만약 내가 이 사람을 너의 새로운 어머니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 아비는 너를 더 이상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두 통의 편지는 한국과 베트남으로 날아갔다. 그것은 두 사람의 마지막 도박이자 자식들에게 보내는 최후 통첩이었다. 며칠 뒤 수연의 딸 소연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 엄마가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 나 처음 봐. 엄마 행복해야 해. 내가 오빠 꼭 설득할게. 딸의 따뜻한 지지에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며칠 뒤에는 롱의 딸이 하노이에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녀는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읽고 아버지가 평생을 얼마나 깊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비로소 깨달았던 것이다. 그녀는 수연의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저희 사촌이 그리고 저희가 너무나 큰 무례를 저질렀습니다. 부디 저희 아버지를 외롭게 두지 말아주세요. 아버지를 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가장 넘기 힘들었던 가족이라는 벽을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거대한 시련이었다. 롱의 조카인 린이 삼촌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마을의 폭력 조직과 손을 잡고 두 사람을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 사람의 편지는 한국과 베트남에 있는 자식들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딸들의 따뜻한 지지는 두 사람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지만 그것은 다가올 더 큰 폭풍의 전조에 불과했다. 진짜 시련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추악한 얼굴을 하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롱의 조카인 리는 삼촌이 보낸 단호한 편지를 받고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삼촌의 재산이 당연히 자신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어디서 굴러들어온지도 모를 한국인 할머니 하나가 자신의 인생 계획을 송두리째 망가뜨리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처음에는 작은 시기심에 불과했던 감정이 이제는 맹독을 품은 증오로 변해갔다. 그녀는 삼촌과 그 여자를 갈라놓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가 처음으로 한 일은 마을에 헛소문을 퍼뜨리는 것이었다. 우리 삼촌이 한국에서 온 꽃뱀한테 단단히 홀렸대. 그 여자가 우리 삼촌 돈을 다 빼돌려서 한국으로 도망가려 한다더라. 그녀는 시장통의 상인들에게 눈물로 호소하며 순진한 삼촌을 구해달라고 연극을 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믿었고 롱과 수연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가운 의심과 경멸로 바뀌어 갔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리는 더 확실한 방법을 쓰기로 했다. 그녀는 마을의 어두운 뒷골목에서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는 젊은 불량배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돈을 쥐어주며 롱의 쌀국수 가게를 망가뜨려 달라고 사주했다. 그날 밤 수연과 롱이 가게 문을 닫고 숙소로 돌아간 뒤였다. 검은 옷을 입은 젊은 남자 몇몇이 가게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가게의 유리창을 돌로 깨부수고 테이블을 엎었으며 벽에는 붉은 페인트로 한국인 할망구는 당장 꺼져라라는 끔찍한 욕설을 휘갈겨 썼다. 가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선 수연과 롱은 처참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수연은 자신 때문에 평생을 바쳐 일군 롱의 소중한 가게가 이렇게 망가졌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에 휩싸였다. 롱씨 미안해요. 다 나 때문이에요. 내가 떠나야겠어요. 그녀가 울먹이며 말하자 롱은 부서진 의자 조각을 치우던 손을 멈추고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눈은 슬픔이 아닌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전쟁터에서 수없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사람이었다. 이깟 비겁한 협박에 무너질 그가 아니었다. 아니, 당신은 아무데도 가지 않소. 여기 내 옆에 있으시오. 내가 당신을 지킬 것이오. 두 사람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다. 린이 이미 뒷돈을 찔러 넣은 동네 경찰은 단순한 동네 젊은이들의 불장난일 뿐이라며 수사를 종결해버렸다. 두 사람은 거대한 무력감 속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가게를 복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불량배들의 협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들은 밤마다 가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두 사람을 위협했고 가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장사를 방해했다. 롱의 가게는 순식간에 아무도 찾지 않는 흉가가 되어버렸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수연은 더 이상 무기력하게 앉아만 있을 수 없었다. 그녀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녀의 안에는 겉모습과는 다른 강인한 생활력이 잠자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의지하는 대신 자신의 방법으로 이 싸움을 이겨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먼저 가게에서 일하던 젊은 아가씨 한을 조용히 불렀다. 한, 내가 너에게 큰 돈을 줄 수는 없지만 나중에 내가 너의 가게를 차릴 때 내가 평생을 바쳐 배운 설렁탕 비법을 모두 전수해주겠다고 약속하마.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겠니? 한은 평소 롱과 수연을 진심으로 따랐기에 기꺼이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수연과 한 두 여자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되었다. 한은 자신의 동네 친구들을 통해 린을 돕고 있는 불량배들의 신원과 그들의 약점을 하나씩 알아내기 시작했다. 수연은 그들이 가게에 찾아와 행패를 부릴 때마다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작은 녹음기를 숨겨두고 그들의 모든 협박과 폭언을 증거로 수집했다. 그녀는 40년간 가게를 운영하며 진상 손님들을 상대하며 터득한 자신만의 생존 방식이 있었다.
한편 한국에 있던 딸 소연은 어머니와의 연락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머니는 늘 괜찮다고만 말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하루가 다르게 지쳐가고 있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에 결국 휴가를 내고 다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다낭에 도착한 소연은 어머니가 처한 끔찍한 상황을 모두 알게 되었다. 그녀는 분노했고 또 가슴 아파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섰다. 그녀는 먼저 베트남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을 찾아가 한국인인 어머니가 현지 폭력배들에게 신변을 위협받고 있다고 정식으로 신고했다. 그리고 다낭의 한인 커뮤니티에 어머니의 사연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했다. 사건은 이제 단순한 동네의 시비를 넘어 베트남 폭력 조직에 의한 한국 교민 위협 사건으로 비화되기 시작했다. 영사관에서 현지 경찰청에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명했고 한인 사회가 들끓기 시작했다. 궁지에 몰린 린과 불량배들은 마지막 발악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밤늦게 홀로 귀가하던 수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할망구 좋게 말할 때 꺼지라고 했지. 여기서 더 버티면 당신 딸이고 뭐고 다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들의 섬뜩한 협박에 수연은 공포에 질려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딸 소연은 어머니가 직접적인 신변 위협까지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마지막 수단으로 그토HN 그토록 연락을 피했던 오빠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오빠에게 어머니가 처한 위험한 상황과 롱이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눈물로 호소했다. 오빠, 엄마가 위험해. 오빠가 와서 좀 도와줘. 제발. 수화기 너머의 민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어머니의 로맨스를 집안 망신이자 철없는 불장난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낯선 땅에서 폭력배들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아들로서의 보호 본능을 깨웠다. 그는 모든 것을 떠나 자신의 어머니를 지켜야만 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가장 빠른 비행기로 다낭으로 날아왔다. 민석이 다낭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과 마주했다. 그는 어머니가 허름한 가게에서 늙은 베트남 남자에게 속아 돈이나 뜯기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본 것은 부서진 가게를 일으키기 위해 묵묵히 땀 흘리는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며 서 있는 늙었지만 결코 나약하지 않은 한 남자의 모습이었다. 그는 롱과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롱을 쏘아보며 준비해온 질문을 던졌다. 당신 우리 어머니를 지킬 수 있소? 그는 어머니의 연인이 아니라 한 명의 남자를 시험하고 있었다. 롱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는 지난 몇 달간 수연과 한에게 서툴게 배운 한국말로 아주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내 목숨 걸고.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안에는 전쟁터를 누볐던 군인의 강인함과 한 여자를 사랑하는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민석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과 불신이 무너져 내렸다. 그는 이 남자가 돈으로 어머니를 유혹한 사기꾼이 아니라 정말로 어머니를 사랑하고 그녀를 위해 목숨까지 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롱에게 처음으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저희 어머니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어머니의 연인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지켜줄 또 한 명의 가족을 인정한 것이다. 아들 민석의 합류는 위태로웠던 싸움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그는 누나처럼 감정에 호소하지 않았다. 그는 냉철한 사업가였다. 그는 가장 먼저 어머니와 롱을 안전한 호텔로 옮겼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자금과 인맥을 동원하여 베트남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동안 수연이 모아온 녹취 파일과 한이 수집한 마을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소연이 확보한 영사관의 지원 약속까지. 모든 증거와 힘이 하나로 모였다. 그들은 더 이상 동네의 부패한 경찰을 상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변호사를 통해 곧장 다낭시의 검찰과 상급 경찰기관에 린과 폭력 조직의 모든 범죄 행위를 정식으로 고발했다. 사건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한인 사회와 언론까지 주목하는 사건이었기에 그 어떤 외압도 통하지 않았다. 결국 린을 비호하던 동네 경찰은 뇌물수수 혐의로 파면되었고 폭력 조직은 일망타진되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린은 마지막 발악으로 수연과 롱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롱은 싸늘하게 돌아섰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가족을 위협하는 존재를 용서할 생각이 없었다. 린은 결국 협박 및 폭력 사주 등의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그 과정에서 수연의 가족과 롱의 가족은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다. 민석과 소연은 이제 롱을 아버님이라고 불렀고 하노이에서 내려온 롱의 딸 역시 수연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들은 함께 롱의 쌀국수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 민석은 자신의 사업 노하우를 살려가게의 운영을 현대화했고 소연은 세련된 감각으로 가게의 인테리어를 새롭게 꾸몄다. 다시 1년의 세월이 흘렀다. 롱의 쌀국수 가게는 이제 다낭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가게는 베트남의 전통미와 한국의 현대미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로 현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하지만 수연과 롱은 그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진짜 꿈을 이룰 때라고 생각했다. 두 사람은 북적이는 가게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미케 해변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아담한 찻집을 열었다. 가게의 이름은 수연과 롱이었다. 그곳에서 수연은 40년간 끓여왔던 설렁탕 대신 자신이 직접 담근 향긋한 한국의 전통차를 내왔다. 롱은 뜨거운 쌀국수 육수 대신 그가 직접 내린 고소한 베트남 커피를 만들었다. 찻집은 돈을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두 사람이 평생을 바쳐 건너온 고단했던 세월을 위로하고 서로의 남은 시간을 온전히 함께하기 위한 그들만의 작은 안식처였다. 어느 저녁 노을이 질 무렵 수연과 롱은 찻집의 작은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붉게 물드는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가게 안에서는 한국에서 휴가를 온 민석과 소연의 가족 그리고 하노이에서 내려온 롱의 딸 가족이 두 나라의 언어를 섞어가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수연은 롱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여보, 평생 남의 밥을 끓여주었는데 이제야 내 행복을 끓이고 있네요. 그녀의 말에 롱은 아무 말 없이 아내의 주름진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의 깊은 눈 속에는 50년간 그를 괴롭혔던 전쟁의 상처 대신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진정한 사랑은 인생의 가장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국경과 언어 그리고 문화의 벽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안으려는 진심 앞에서는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못합니다. 가족이란 혈연으로만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고 위기의 순간에 함께 맞서 싸워주는 마음으로 완성됩니다. 한 번의 실패와 절망이 인생 전체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새로운 시작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란 화려한 성공이나 부가 아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의 온기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공유하며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보는 것은 어떨까요?